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대구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 제가 15년째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저는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려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옛 기억들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합니다.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요즘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혼자 사는 삶이 때로는 너무 적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난 후 이 집에서 혼자 지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정원의 국화는 이제 제 손길만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남편은 정원 가득 피어난 국화를 보며 환하게 웃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소리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이웃들과 가끔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인 제 삶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낮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틀어놓은 채 뜨개질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은 옛날 찍어둔 사진첩을 꺼내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의 사진첩을 서둘러 닫곤 합니다. 낡은 탁자 위에는 매일 아침 마시는 녹차와 함께 오늘도 어김없이 놓여있는 약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그리고 불면증약까지. 이 약통들은 마치 제 나이를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정리하는 일이 이제는 하나의 의식처럼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 가지에서는 붉은 감이 떨어질 듯 매달려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편과 함께 감을 따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는데 올해는 혼자서는 감을 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남편은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땄고 저는 아래에서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감나무마저 외로워 보입니다. 방 안가득 울리는 시계 소리가 더욱 적막감을 더해주는 이 순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제 생활의 고요함을 깨트리며 찾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치 운명처럼 찾아온 이 만남이 제 삶의 새로운 봄을 알리는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둑어둑해져가는 창밖으로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 앉아 마지막 한 모금의 차를 마시며 깊어가는 가을 저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노크 소리에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이 동네는 워낙 조용한 곳이라 방문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노크 소리가 한 번 더 들리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늦은 오후, 누군가의 방문이라니 불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년이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책가방을 메고 있는 소년의 교복은 물에 젖어 무거워 보였고 까만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창백한 얼굴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보니 한참을 비를 맞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양말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운동화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길을 헤매다 이곳에 도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이런 수법으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소년의 까만 눈동자에서 읽히는 간절함과 순수함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소년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으며 어딘가 모르게 제가 잘 알고 있는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학생, 많이 추워 보이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오래전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을 뿐입니다. 이상하게도 소년을 보고 있자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이맘때쯤 비가 오는 날이면 교복이 젖은 채로 돌아오던 제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현관문을 열어주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었나 봅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저는 문을 활짝 열어 소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가운 가을비를 피해 들어온 소년의 발자국을 따라 무릉덩이가 졌습니다. 현관 매트가 금세 젖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나 봅니다.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는 이 낯선 소년이 제 가슴 속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거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을 욕실로 안내하고 마른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주방에서 따뜻한 우유를 데우며 저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부엌에 선이 서툴고 낯설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우유를 보며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찬장에서 오래된 과자통을 꺼내며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제 아들이 좋아하던 과자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보관되어 있던 과자를 1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어 담아두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며 이렇게 준비해 두었던 걸까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제 아들이 중학교 때 입었던 옷을 꺼냈습니다. 바랜 체크무늬 파자마와 회색 티셔츠는 2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깨끗했습니다. 매년 새 옷처럼 빨고 다림질에 보관했던 옷들이었습니다. 옷에서는 방습제 향이 나지만 어쩐지 오래된 그리움 같은 것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민호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마른 체구의 창백한 얼굴, 까만 눈동자를 가진 민호는 마치 오래전 제가 키웠던 아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며 수줍은 듯 바닥을 향하는 시선까지도 닮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는 제 손길이 자연스러웠고 민호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제 손길에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모성이 깃들어 있었나 봅니다. 민호는 마치 오래전부터 제 손길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우유와 과자를 먹는 민호를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는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과자를 집어 먹으며 가끔 제 얼굴을 슬쩍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듯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도 묘한 긴장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창밖으로 여전히 내리고 있는 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느새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곧 시작될 터였으니까요. 민호의 주머니 속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던 민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은 구겨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펼치는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고 아이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건네받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곱슬거리는 긴 머리와 보조개, 그리고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장소는 서울의 어느 공원 같았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살랑이는 봄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알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다가 문득 거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인사를 하던 딸의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그 사진과 민호가 들고 온 사진은 똑같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도 그 사진을 발견했는지 놀란 눈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년간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후회,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딸이 떠나던 그날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가을비가 내리던 날 딸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전화가 울리기를 기다렸고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명절이나 제사 때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사진은 점점 젖어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는지도 모를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에도 맺혀 있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때 가만히 앉아있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외손자였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또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런 것일까요? 비가 내리는 가을날 한 소년의 방문으로 시작된 이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진 속 미소 짓던 딸의 모습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라고 부르는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20년간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제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할머니 딸이었죠?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민호의 몸에서는 아직도 비에 젖은 옷의 냄새가 났습니다. 20년 전 음악을 전공하겠다며 집을 나간 딸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떠나보낸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는 딸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는 딸을 빼다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민호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딸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던 걸까요? 오히려 그 아이는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6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서로를 붙잡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민호 곁에 있어줄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제 손길에는 20년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찾은 소중한 인연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제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작게 흐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었을 상처와 외로움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음악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다는 것.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강하게 반대했었는지, 얼마나 냉정했었는지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땐 다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해봐야 앞날이 없다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딸은 그해 가을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음악대학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연주를 하며 사랑에 빠졌고 졸업 후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악단을 운영하며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민호가 태어났고 가족은 작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민호의 말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전화 한 통 못했던 제가, 찾아가 보지도 못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자존심이라는 벽에 막혀 딸의 행복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이제 식어버린 우유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빗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 찬 이 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거실의 공기는 점차 따뜻해지고 있었고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추억하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김치를 먹고 싶어 했다는 것, 명절이면 늘 송편을 함께 빚던 추억을 그리워했다는 것, 아픈 날이면 끓여주던 미역국 생각이 났다는 것까지. 엄마는 할머니 얘기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특히 제가 아플 때면 더 많이 울었대요. 할머니가 옆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민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픈 아이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머니는 민호에게 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노래를 불러주며 재워주던 일, 아침이면 늘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던 일,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몰래 간식을 사주던 일들까지. 딸은 그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를 냈던 순간들조차도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었다고 했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민호가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손수 뜨개질해서 만들어준 목도리를 하고 찍은 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늘색 목도리를 둘러싼 채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도리는 딸의 20살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밤새워 뜨개질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 목도리는 엄마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요. 낡아서 더 이상 못 쓰게 될 때까지 매년 겨울마다 했대요. 민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완고했던 제가, 딸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밖의 빗소리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아픔을 씻어내 주듯이 비는 멈춰가고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어둠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식 때 저를 가장 보고 싶어 했다는 것, 민호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찾았다는 이야기까지. 이제는 그 모든 그리움과 후회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꽃잎 위로 맺힌 빗방울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딸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거실의 탁자 위에 놓인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연주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가 운전을 했고 어머니는 조수석에서 다음 연주회 악보를 보고 있었답니다. 큰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왔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민호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민호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고 후 민호는 아버지의 친척 집에 잠시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민호는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혼자서 이곳저곳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늘 이 동네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계신 이 동네요. 찾아가면 꼭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민호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은 끝까지 저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민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추운 데서 많이 고생했겠구나.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서 그동안의 고단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어린아이가 겪었을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호의 가방에서는 구겨진 교복과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책 사이에는 부모님의 사진들이 고이 접혀져 있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연주회 티켓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민호에겐 삶의 전부였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혼자 간직해야 했던 것입니다. 창밖의 달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민호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줄 차례였습니다. 더는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방을 민호에게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20년간 아무도 쓰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예전 딸이 쓰던 방이었죠.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방 안에는 책상과 침대,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민호의 뒷모습이 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어보는 모습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이제 비가 그친 밤하늘이 보였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쓰던 피아노야.
구석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먼지가 쌓인 건반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누르자 오랜만에 깨어난 피아노의 음색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피아노. 민호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이 방에서 들리던 그 선율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 늘 연습하던 곡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오래된 악보들, 벽에 걸린 음악가들의 포스터,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도 민호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떠나고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내 학교도 알아봐야겠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떠돌며 힘들었을 아이에게 이제는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피아노 소리 대신 평화로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더욱 밝아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밤기차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민호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때때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듯 저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문득 20년 전의 아침들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끓이던 때, 등교하는 딸의 뒷모습을 배웅하던 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민호에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민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맑아진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창가에 놓인 화분의 이파리가 아침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학교는 다음 주부터 다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동네 학교에 전화해서 알아본 내용이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나 봅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2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삶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준 소중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거실 창문 너머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무지개 아래로 우리 동네의 풍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상쾌한 아침을 알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민호를 깨우고 등교할 때 배웅하고 하교할 때 맞이하는 일, 숙제를 도와주고 피아노 연습을 지켜보고 함께 저녁을 먹는 일,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해지자.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의 무지개처럼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비는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가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난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여름의 마지막 새벽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산책은 제가 15년째 이어오는 일과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 산책은 이제 저 혼자만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65세의 나이로 아직도 새벽 산책을 고집하는 것이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제 영혼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의 작은 공원에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수놓은 잔디밭은 마치 별을 담은 듯 반짝였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저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였겠지요. 길가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조용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아침 이슬에 젖은 꽃들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잠든 시간,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들리는 이 순간이 저에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간혹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조용히 목례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이 시간의 특별함을 아는 사람들일 테지요.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늘 같았습니다. 택배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 일찍 출근하는 회사원의 발걸음 소리, 빵집에서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까지. 이런 일상적인 풍경들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늘 지나치던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하나,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작은 숨소리. 처음에는 그저 고양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사람의 형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벤치 위에 웅크리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 그것은 제 일상의 고요를 깨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멀리서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간, 저는 그 작은 그림자 앞에 조심스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 위에 웅크린 작은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보이는 얼굴, 긴 생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나부꼈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든 듯 했지만 간간히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는 이슬에 젖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맨발에는 붉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고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점점 차가워져 갔고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마치 제 가슴을 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어린아이가 새벽에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 보였습니다. 얘야.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작은 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많이 추웠겠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찾아 헤매다 지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아이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끝에는 가벼운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추위에 떨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는 순간 작은 배낭이 벤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낡은 하늘색 배낭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교복 한 벌, 작은 인형,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을 주워들려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20년 전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앞 벚꽃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날리는 가운데 젊은 시절에 제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아침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운명 같은 만남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새롭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울리는 새들의 지저귐 속에서 저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새벽 6시를 알리는 벽시계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작은 거실의 불을 켜자 아이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나이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까만 눈동자는 저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물방울이 원피스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에요. 처음으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며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나와 할머니를 찾아 일주일째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는 동안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오래된 앨범들, 창가의 화분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공간을 확인하듯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특히 제 젊은 시절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라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라면을 먹는 지은이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 국물을 흘리면서도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서 얼마나 배고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지은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욕실에서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맨발에 난 상처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발바닥 여기저기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작은 상처들도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요?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발을 씻기는 제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고 때때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딸이 쓰던 파자마를 꺼내 건넸습니다. 20년 동안 고이 접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파스텔 톤의 파자마는 지은이에게 딱 맞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지은이는 마치 제 딸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서서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옆얼굴이 창가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지은이가 배낭에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20년 전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고 병원 앞 벚꽃나무 아래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 엄마예요. 지은이가 사진 속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기는 제 딸이었고 지은이는 제가 20년 전 입양 보냈던 외손녀였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날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지은이와 마주보며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똑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앨범 속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 100일 잔치 때의 모습, 첫 돌 때의 모습까지 지은이의 엄마, 제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자랐던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앨범을 넘기는 지은이의 작은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특히 딸이 피아노를 치던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딸의 대학 졸업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혼했다는 소식도 지은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지은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사진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른 오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양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두 분을 한꺼번에 잃었다고 했습니다. 양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진을 주셨어요. 제 진짜 할머니를 찾으라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양 전 모습이 담긴 사진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20년 전 주소였지만 그것만을 단서로 이 동네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는 너무 외로웠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일주일 전 몰래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이 동네를 헤매고 다녔다는 이야기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미혼모였던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저의 고집으로 입양을 결정했던 일, 그 후 딸과 연락이 끊어진 일,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용서와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더욱 밝아졌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낮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준비하는 된장찌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된장찌개 맛이 그립다고 하셨어요. 양엄마가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할머니 맛이 안 난다고. 지은이의 말에 국자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아이는 입양된 후에도 저를 잊지 못했던 걸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으며 지은이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늘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를 내시면서도 항상 딸을 걱정하셨다는 것, 매년 제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붙이고 축하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결혼식 때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 모습을 상상하며 울었다는 것까지. 엄마는 늘 할머니를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20년간 제 가슴을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늘 연습하던 자리였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레 건반을 눌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학교 음악 시간에 제일 자신 있었어요. 딸은 결국 음악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기 위해 지은이의 배낭을 정리하는데 그 안에는 입양 관련 서류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입양 서류, 그리고 양부모님의 사망 진단서까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친족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래전 보관해 두었던 딸의 서류들이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우리의 사연을 듣고 특별히 신경 써서 도와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문구점에서 공책과 연필을 샀습니다. 새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문구점 아저씨는 지은이에게 예쁜 지우개를 하나 덤으로 주셨고 처음으로 지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걸어오는 귀갓길,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주방에서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쇼팽의 이별의 왈츠였습니다. 음표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안방 옆방을 지은이의 방으로 꾸몄습니다. 하얀 침대보와 작은 책상, 책장을 새로 들였습니다. 책장에는 지은이의 엄마가 읽었던 책들을 꽂아 두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이 보관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지은이의 교복을 맞추러 갔습니다. 새 학교 입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입어보는 지은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새 학교에 가는 것이 설레면서도 두렵다고 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며 할머니가 늘 응원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둘 늘려가며 예쁘게 꾸민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작은 행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의 양가 친척들이었습니다. 법적 보호자 자격을 주장하며 지은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거실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이는 제 뒤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은 지은이가 받게 될 유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단호했습니다. 전 할머니랑 살 거예요.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친조모라는 사실과 지은이의 의사가 확실했기에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은이의 의견을 존중했고 저에게 양육권이 넘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제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법원을 나오는 길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법적으로도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은 결국 물러났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 이슬이 내린 정원에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지은이를 깨우고 식사를 함께하고 교복을 다듬어주는 일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등교하는 지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젊은 시절, 딸을 배웅하던 그때의 기억이 오버랩됩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피아노 동아리에 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교내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공연하는 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지은이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는 지은이의 모습에서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양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지은이는 그곳에서 양부모님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은이를 잘 키워주셨고 결국 저에게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거실 벽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들이 늘어갑니다. 지은이의 첫 교내 음악회 사진, 학교 운동회 날의 사진, 우리가 함께 찍은 가을 소풍 사진까지 2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하루하루가 소중한 추억이 되어갑니다. 밤이면 지은이의 피아노 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처럼 우리의 일상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